그럼 앞으로 이제 월 1,000억 달러 수출, 300억 달러 무역 흑자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지난 한 너댓 달 동안. 이거 이제 물 건너간 거냐? 예, 아니라고 봅니다. 조만간 다시 월 300억 달러 수출, 300억 달러 무역 흑자 보이는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 첫째는 근본 원인이 환율 하락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해서 수출 물량이 줄은 게 아니라 환율 변동이 워낙 빠른 시간에 일어나니까 야, 잠깐 계약 좀 늦춰봐. 어떻게 되나 좀 보자. 이 어리둥절, 당황, 이거가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기적 환율 수렴선은 우크라 전쟁 전인 1,200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환 가치는 많이 평가절하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이 2개나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글로벌, 이제 말하자면 그 군사지정학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럽은 덩치가 커서 덜 받는데 우린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또 달러가 또 강세를 받는 거고, 또 수출 상품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수요 쪽에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은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좀 올라도 한국제 아니고 너 어디서 살래? 이런 게 많죠. 반도체들이 대부분 다 그러고요. 지금 상태가 반도체가 지금 공급자 시장이니까 뭐 대부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자동차는 이제 이게 그 가격 탄력성이 큰데,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가격이 변할 때 물량 변동폭이 큰 거. 가격이 좀 올라가도 물량이 뭐 변동이 없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외환 해지를 하거든요. 이게 달러가 올라갈 경우, 달러가 내려갈 경우를 대비한 해칭을 해요. 수출 기업들이. 그런데 이게 해칭을 해오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을 다시 세팅하는데 한 30일에서 60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건 다시 올라간다.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자율 구독료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딱 하루 짜라두짠이 이렇게 말했다 걸었는데 다 사주셔서 완판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하고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지낼 창고료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그 책이 제가 이제 다 이제 팔고 한 400권 남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는 대로 이제 팔면 돼요. 조금씩.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서학개미와 이재용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서학개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그런 생명종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일반 개인이 어플에서 막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접 계좌 열고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한국이 유독 그래요. 이재용 바이러스는 어떤 대기업의 직접 투자나 이런 거에 움직이는 패턴인데, 이게 삼성 이재용 회장 쪽이 가장 맹렬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재용 바이러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이 패턴으로 성공을 거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염성을 갖죠. 이게 이재용이라는 한 인물, 삼성이라는 한 기업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눈높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서학개미와 이재용 바이러스, 이걸 FDI죠. 기업 직접 투자.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총 대외 투자 자산 GIIP의 35%에 도달합니다. 한국이.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도. 한국의 총 대외 자산은 약 2조 4천억 달러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FDI, 이재용 바이러스가 이제 대표하고 있는 FDI, 해외 직접 투자가 무려 26.5%, 한 6,300억 달러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랑 비교해 보면 일본은 총 대외 자산이 10조 8천억 달러쯤 되는데, 여기가 이제 FDI 직접 투자가 한 20.4%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직접 투자가,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떤 기업들이 투자했지? 그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그 중에서 전기 자동차, 뭐 이런 첨단 공장들이에요. 반면에 일본은 옛날부터 했던 공장들, 그리고 또 의외로 일본이 금융 쪽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있는 은행, 뭐 저축은행 이런 것들 많이 직접 투자하고요. 무역에 또 직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나라에 무역회사 차리고.
개인 투자자도 완전히 패턴이 달라요. 우리가 총 대외 자산의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0%에 도달합니다. 이게 금액으로는 1,2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 첨단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이것도 ETF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이에요. 2에서 3% 정도예요. 비중은. 엔캐리 해가지고 금리 차익 따먹는 거. 아니면 해외 원리금 상품을 사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자율이 뭐 없으니까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원리금 상품을 사면 남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국민연금, 외환보유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한국 총 대외 자산의 한 35에서 40% 차지하죠. 이게 미국 채권 및 달러. 이건 일본은 이게 한 50에서 55% 차지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총 대외 자산을 서학개미와 이재용 바이러스, 즉 다시 말하면 FDI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 이자 및 배당금 지불도 상당히 달라요. 일본은 깡패고요, 한국은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해 놓은 거, 외국인이 일본에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해서 과실이 지불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이게 0에서 1.5%밖에 안 돼요. 일본 자체가 일단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돈 번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 이게 무지하게 낮아요, 일본이. 한국은 5에서 7%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거의 한 700~800억 달러 빠져나갈 거예요, 연에. 여기 빠져나가는 게. 그런데 한국이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항목이 그게 프라이머리 인컴이잖아. 아웃바운드 프라이머리 인컴 아니에요. 라이어빌리티 프라이머리 인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1차 소득이라 그러죠. 예, 본원 소득이라 그러지. 저 1차라고 잘못 번역했네요. 그러면 한국이 외국에서 투자해 놓은 것에서 들어오는 본원 소득이 있고,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본원소득이 있잖아요. 둘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순본원소득이라 그래요. 한국의 순본원소득이 연에 한 350억 달러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한테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빠져나가는 게 없잖아. 깡패라고요. 이자도 없고 저기 막 기업 배당금도 없고. 그러고 보면은 한국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5에서 7% 과실 주고도 우리가 걷어온 금액이 많기 때문에 350억 달러, 죄송합니다. 억을 뺐네요. 350달러. 3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식으로 이걸 환산해 보면 한 1,000억 달러 되는 거예요. 빠져나간 거 1,000억 달러 넘어요. 사실은. 빠져나간 거 일본 안 빠져나가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그 투자에 관한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일본은 마이너스가 작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벌어도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 같아. 근데 한국은 빠져나가는 게 많은데 빠져나가는 거 다 해주고 본원소득 마이너스 나가는 거 해주고 플러스 남는 것만 따져도 한 350억 달러 되니까 빠져나간 것까지 하면은 한 1,000억 달러 이상 버는 거예요, 이게. 그거 조금 투자해 놓고 한국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수익성이 높아요. 점점 더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유럽에 있는 공장, 미국에 있는 공장 제대로 아직 안 돌아가고 돈만 쏟아붓고 있는 게 많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 해볼 필요가 있죠. 외국에 다 뜯기는 호구냐, 한국은. 혹은 야, 그 남의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해 놨으니까 그래도 연에 한 5에서 7% 수익을 걷어가야 또 많이들 투자하러 오고, 그게 도리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냐. 전 후자예요. 이게 개방 경제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들어온 만큼 또 돈 벌어서 나가는 게 좋아. 적정 수준으로. 우리는 외국에 많이 투자해서 적정 수준보다 좀 더 많이 벌어오는 게 좋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주. 예. 또 그렇게 해야 서로 피가 섞이고 좀 더 글로벌한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의 어떤 안보나 한국의 위상도 더 높아지죠. 사실은 아니 저 집에 돈 맡겨놓은 지가 지금 되는데 뭐 1년에 꼴랑 이자가 거의 뭐 0.01% 들어온다든지 뭐 1% 들어온다 그러면 속으로 욕하죠. 돌아서서 저 깡패 그러지. 물르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꼬여 있어갖고. 예.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어떤 나라? 예.
현재 총 대외 투자 금융자산 중 FDI가 26.5%, 서학개미가 최대 10%, 두 개 합치면 36.5%예요. 무지하게 공격적인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총 대외자 총 기준이에요. 네트 아니에요. 총의 36.5%인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마다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만 3,800억 달러, 올해 한 3,500억에서 3,800억 달러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쓰이냐? 예, 달러 기준으로 보면 서학개미가 15에서 20% 쓰고요. 기업 FDI, 즉 이재용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쓰는 돈이 35에서 40%, 합의 50에서 60%가 여기에 쓰여요. 즉 올해 2천억 달러쯤이 여기에 쓰여요. 지금 패턴을 가지고 맞춰보면 이래요. 그러면 이재용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바깥에 쓰는 돈이 얼마야? 올해 1,350억 달러에서 1,500달러, 뭐 북미 지역 등 생산시설에 와장창 들어가요. 서학개미는 어떻게 돼? 15에서 20%, 6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를 미국의 고위험 고수익 첨단 기업 주식에 투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및 보험사가 이제 한 950억 달러에서 1150억 달러를 이제 써요. 근데 이건 통화 증발이 없죠. 왜냐면 이거는 국민과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갖고 미국 국채 등 해외 원리금 상품을 사는 거니까 통화 증발이 있는 게 아니라 통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죠.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단기 상품. 이게 이제 돈 장사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돈 장사를 할 거 아니야. 또 기업도 단지 내가 한 달이라도 달러 예금이 있으면 그걸 뭔가 돈이 되는 걸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단 1, 2%라도. 유동성이 높은 거죠. 이제 금융 서비스의 운용 자금 및 기업의 고유동성 외화 자산. 이게 이제 거래량이 불면 이것도 양이 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유통업을 해보면 내가 한 달에 5억 매출할 때 가져가는 재고가 10억이다. 두 달이면 재고가 회전한다. 평균적으로. 그럼 좋은 유통업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매출이 10억으로 늘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영리하게 재고를 운영해서 2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1.7배까지만 가도 제가 얼마를 해야 돼? 17억으로 내가 재고가 늘잖아요. 7억어치가. 그러니까 돈 장사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쪽에 돈이 들어가. 이게 한 40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가 증가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큰 그림들은 틀려도 다 거기서 거기야. 예. 그렇게 돼요. 예. 이런 큰 그림 상상들을 잘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은 점잖은 데다가 말을 아끼고, 또 이런 대중한테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쉬운 얘기로 한다는 얘기는 도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도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이재용 바이러스죠. 기업 FDI의 실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이재용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삼성의 패턴이 세계 최대의 세계 최고 수익 기업 아니에요. 삼성이. 그런데 행태는 죽을똥살똥 그냥 아주 그 사원을 다 쏟아가지고 전략적 첨단 기업에 그냥 1년에 수십조씩 쏟아붓는 그런 R&D를 하는 굉장히 고위험한 위험 수준이 높은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벤처성. 그래서 외국서는 이게 타이탄이라는 건 무지하게 거대한 거인이잖아요. 타이탄이 마치 거라지 벤처. 미국은 벤처 시작하면은 차고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거 얻을 돈도 없어갖고 사무실 얻을 돈 없어서 자기 아버지 집, 자기 부모 집 차고에서 친구 불러가지고 뚝딱거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벤처가 시작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거라지 벤처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라지 벤처처럼 결사적으로 움직이는 초대형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국에서는. 이런 그 이재용 바이러스의 3대 증상, 즉 다시 말하자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이 이제 기업의 디폴트라 그럴까 기본값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장기 비전을 가져라. 삼성 같으면은 3차원 반도체 시대가 온다고 본 거예요. 칩 위에 칩이 얹어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이건 뭐냐? 메모리와 로직이라는 건 논리, 프로세서,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로직이 하나의 칩으로 엮이는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직 칩들이 전부 모스라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요. 모스가 아마 메탈 옥사이드 온 실리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화 금속을 실리콘 위에다가 얹은 거. 그럴 거예요. 근데 모스로 칩을 만들게 되면 결국 트랜지스타라는 건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애잖아요. 트랜지스타 하나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꽉 닫히거나 꽉 열지 못하니까 암놈, 순놈을 써가지고 순놈을 열 때는 암놈이 닫히고 암놈이 열 때는 순놈이 닫히는 그런 페어로 써요. 이걸 모스페트라고 부르죠. 혹은 CMOS, C라는 게 암수 한 쌍이라는 뜻이거든요. Complementar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직이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칩에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만약에 500억 개가 있다. 이 칩 하나에 500억 개쯤 될 거예요. 2나노, 2나노 되면. 그러면 그냥 500억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암수 한 쌍이 25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PMOS, 그러니까 포지티브 모스 위에 네거티브 모스, N모스를 얹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갑자기 면적의 절반을 주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같은 면적이면은 트랜지스터가 2배가 깔리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암수 한 쌍 2층 올라가는 그 2층 모스예요. 2층 CMOS. C에 암수 한 쌍이라는 뜻이 이미 있으니까 2층 CMOS. 그렇게 본 거예요, 삼성은. 이렇게 간다, 칩이야. 그럼 이거를 위한 첨단 기술의 생사를 걸은 거예요. 하나는 이제 가변폭 GAA. 이거 조금 이따 말겠지만 가변폭 GAA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원자 벗겨내기 기반 GAA예요. 그러니까 가변폭 GAA를 하려면요. 애층이 원자 단위에서 돼야 돼요. 원자 한 층 벗기고 또 한 층 벗기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후면 전력 회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칩에 트랜지스터를 프린팅을 하고 회로를 새기고 그 위에 다시 전력망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칩의 상면에서 데이터망하고 전력망하고 뒤엉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게 무지하게 골아픈 문제였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아래로 돌리는 거. 아래로 돌리면 무지하게 힘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후면 전력 회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구리 본딩.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퍼 본딩. 하나의 칩과 다른 칩을 미세한 구리 패드를 다 뭐 수억 개씩 해서 그걸 딱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전략적인 첨단 기술 세 가지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삼성은. 엄청 투자를 해온 거예요. 우리가 파운드리에 투자했다. 파운드리에 뭘 투자했는데? 이런 거에 투자한 거예요.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는 투자 대상이 아니잖아. 뭐 건물 짓고 뭐 기계 들어오는 건데 파운드리의 의미, 파운드리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그 기술적 요소가 뭐야? 첨단 기술 요소가 이거예요. 파운드리는 그걸 다 이렇게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적용이 된 하나의 사업 분야고. 그리고 삼성은 이제 그 글로벌 생산 기지, 글로벌 또 R&D 기지 일부 그런 걸 하죠. 베트남에서 텍사스까지. 예. 이 세 가지의 장기 비전, 전략 첨단 기술, 글로벌 생산 기지. 삼성이 여기서 성공을 거둬가고 있는 데다가 원래 이렇게 기업들이 움직여 왔는데 성공을 뭐 초대형 성공이거든요. 요번에 이거 성공하면요. 앞으로 10년, 20년 휩습니다. 대한민국이. 휩쓸어요.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잘 되죠. 옆집이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원래 장사가. 네. 그래서 이재용 바이러스가 한국의 기업 오너들과 최고 경영자들을 한층 더, 한 번 더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대 핵심 기술, 즉 원자 벗겨내기 기반 GAA. 원자를 한 겹씩 벗겨내는 거예요. 원자 두께 정도를. 그걸 삼성 용어로 또 전문 용어로는 아톰 레이어 애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 두께 정도로 애칭을 해가는 거예요. 그 삭각이라 그러나 식각이라 그러나. 예. 그 다음에 후면 전력 회로 BSPDN. 그다음 구리구리 본딩. 그러면 원자 벗겨내기 기반 GAA를 하면 이게 어디에 쓰여? GAA 자체는 잘 아시잖아. 근데 이게 뭐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로직 파운더리, 로직 칩을 만든 데 쓴다. 이런 건 잘 아시잖아. 근데 이게 2층 CMOS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럼 오늘 시점까지 이거 제일 많이 다뤄보고 제일 경험 있는 데가 어디야? 삼성이에요. 경험의 기간의 차이가 얼마가 나? 한 3, 4년 돼요. TSMC랑. 그다음 후면 전력 회로.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칩 뒤로 갖다 붙이는 거죠. 전력을. 이거는 뭐 HBM5에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러면 HBM5가 되면요. 밑에 붙는 로직이 그냥 로직이 아니에요. HBM4도 벌써 로직이 프로세서 성격을 띠고 있는데 HBM5는 완전히 프로세서 성격을 띠어요. 또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 G낸드라고 그 삼성이 발표한 거. 밑에 붙어 있는 애가 로직이 있다고. 그러면 얘가 로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잡할수록 밑에 붙어 있는 로직 다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위에서 전력을 걷어내서 밑으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 붙어 있는 메모리랑 걸리적거려 연결이. 그래서 이게 후면 전력 회로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2층 CMOS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후면 전력 회로 없으면 생각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말하자면 이쪽에 암 모스를 파고 이쪽에 수 모스를 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모스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한테 엎었다고. 그러면 이 암 모스에 이거는 거꾸로 엎었으니까 뒤집어졌지만 원래 이게 전면이잖아. 이 전면에 만약에 전력이 있고 이 수모스의 이 전면에 전력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샌드위치로 뒤집어 놓으면 전력이 중간에 다 몰려갖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2층을 만들려면 수모스도 밑으로 전력이 가야 되고요. 암모스 이제 거꾸로 뒤집었을 때 이렇게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거죠. 이것도 밑으로 전력이 가야 돼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는 그 전력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뒤집고서 결합을 시키고 나면 얘랑 얘가 전력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게 BSPDN이 없으면 2층 CMOS를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저게 주 전장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3D 3차원 칩을 갈 때. 그다음 9665번대는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또 이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이는 거라서 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원자 벗겨내기 기반 GAA. 원자 벗겨내기가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를 한꺼풀씩 벗기는 거예요, 저게. 그 정도로 정밀한 거예요. 저 원자 벗겨내기를 ALE라 그럽니다. Atomic Layer Etching. 원자 레이어에서 깎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변폭 GAA를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너무 기술이 어려워서 구식 기술을 사용하는 TSMC보다 사용하는데 용른이라 그랬어요. 사타하 두 글자가 빠진 거예요. 구식 기술을 사용하는 TSMC보다 수율도 떨어져. 심지어 트랜지스터 밀도도 낮아져. 이론적으로는 삼성의 가변폭 GAA가 트랜지스터를 좁게 만들었다 넓게 만들었다 하기가 자유자재니까 이 다이 위에 트랜지스터 양이 더 많아야 돼, 이론적으로는. 근데 한 4분의 3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서 아직 충분히 좁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기술을 가지고 제일 많이 고민해왔고 제일 많이 기술이 축적된 데 어디야? 족탈불급 삼성이야. 그럼 이 기술은 언제 쓰이는데? 3차원 2층 CMOS 할 때 오른쪽 그림. 저 오른쪽 그림에서요, 지금 저 채널을 있는 데를 보여줘서 그렇지 저 2층에 있는 거에 뒤에 저 아래층에 두툼한 게 저거 있어요. 오른쪽 그림도. 저게 지금 1층이 아래 서브스트레이트라 그러죠. 기판이 있고 기판 위에 채널이 있잖아요. 1층에. 그 다음에 2층은 채널만 그려놨거든. 그 채널 위에 기판이 하나 올라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보여주려고 이걸 뜯어내고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돼 있다고요. 연관되는 그 핵심적인 기술은 뭐냐면은 결국 원자 벗겨내기 기반 GAA. 원자 벗겨내기요. 그러니까 아토믹 원자 차원의 애칭.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BSPDN. 그러니까 이거 이제 후면 전력 회로죠. 이거 뭐 3대장이 다 해요. 파운드리 3대장이 지금 다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인텔, TSMC. 근데 재밌는 게 전부 다 방향이 달라. 기술이 달라. 이게 재밌어요. 완전히 삼국지 싸우는 것 같아. 이거 아주 손에 땀 들게 합니다. 예. 뭐 이 회장님은 초조할지 몰라도 우리는 보는 거 재밌어. 이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이런 그 흥미거리를 주셔서. 예. 아무튼 이걸 해놔야 뭐 그 다음에 일이 돼요. 삼성은요, 죄송합니다. 삼성은 무식해. 뭐냐면 뭐 힘들든 뭐하든 간에 아무튼 모든 기술이라는 건 학습 커브가 있고 처음에 엄청나게 출혈을 하면서 그 학습 커브 타는 건데 학습 커브 딱 타고 났을 때 그 도달한 결과물이 일정한 기술을 계속 그냥 적용하면 신경 안 쓰고 그걸 이제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래요.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러는 건 뭐냐면 해온 대로 룰에 따라서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일정한 거. 그러니까 일정성이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 기술을 택한 거고요. TSMC랑 인텔은 좀 이렇게 재주를 부리려고 너무 세련된 걸 좀 택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들으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그 웨이퍼마다 이거 웨이퍼 단위에서 하거든요. 웨이퍼라는 건 지름 30mm짜리 쟁반입니다. 이만한 거예요. 이걸 왜 다이, 그러니까 웨이퍼를 쪼갠 요만한 그 칩 사이즈의 다이에서 이걸 왜 못하냐?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다이에서 이거 웨이퍼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BSPDN은 다이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 300mm, 그러니까 이만한 쟁반만한 이 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웨이퍼마다 그때 달라지고 널이 뛰는 불확정성이 있어요. 아니 표에 따라 정해진 수치대로 조작을 했는데 이때는 되고 이때는 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인풋이 들어갔는데 어떨 때는 결과가 여기로 튀고 어떨 땐 결과가 여기로 튀고 어떨 땐 여기로 튀고 어떨 땐 여기 너를 뛴다고. 이걸 디스크리트하다 그래요. 수학 모델에서. 이 삼성은 결과가 일정치 않은 방식으로는 기술을 안 하겠다는, 그러면 양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철학이. 그래서 여기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옥내 전기 배선할 줄 아는 사람은 좀 이해가 쉬우실 거야. 이 댁에 가시면은, 댁에 보면은 왜 그 저기 뭐야 그 두꺼비 집 있잖아요. 배전반을 딱 열면은 이제 메인 누전 차단기 혹은 차단기가 있고 그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누전 차단기죠. 일반 차단기가 아니라 누전 있으면 탁탁 떨어지는 거. 그러면 얘를 이 전원에 꼽잖아. 전원 공급하는 데에, 그 전원 공급하는 게 아래쪽에서 꼽지, 라인이. 예. 누전 차단기 아래에서 꼽죠. 그 꼽히는데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걸 로드라고 불러요. 거기에 이제 전기 하중이 걸리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라인에 꼽을 때요. 로드로 꼽는 건 어차피 방에서 온 선을 꼽아요. 라인 꼽을 때, 여기서부터 꼽을 때, 이 메인 차단기에서 연결할 때 구리막대판이야. 그게 두 벌로 중간에 절연이 되어 있어요. 두 벌로 돼 있어서 극이 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버스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부스바라 그러는데 버스바예요. 영어로 버스가 뭐냐면 어떤 매체를 하나 공유해서 그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는 금속 막대를 섬같이 이 칩의 기저층, 서브스트레이트에 뚝뚝 박아 놓는 거예요. 삼성은. 그래서 위에다 트랜지스타를 새기고 그 트랜지스타에서 박아 놓은 그 금속 덩어리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금속 덩어리를 레일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게 길쭉하게 생겼거든. 참호 같아요. 레일이라 그러면 이게 끝까지 다 연결됐을 것 같지? 아니에요. 토막이에요. 그리고 좀 폭도 좀 널널하고요. 두께가 두꺼워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트랜지스터에서 사용되는 전원 플러스 연결하고 또 다른 토막이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라운드지, 마이너스라기보다. 예, 이거 왜냐면 직류니까 그라운드와 플러스만 있는 거죠. 그라운드에다 연결해요. 예, 그거예요. 그래 놓고 전면 작업을 다 끝나고 뒤로 돌려요. 뒤로 돌려서 그 토막들을 다시 이제 메인선을 위에다 만들어 가지고 토막들한테 전력망을 또 깔아주는 거예요. 또 그 토막이 만약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도 숫자는 몰라요. 1볼트 이하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인 전원은 뭐 5볼트, 뭐 12볼트, 9볼트로 와요. 그러면 요 토막들, 이걸 이제 제가 버스라 그럴게, 혹은 레일이라고도 하는, 정식 명칭은 레일이에요. 근데 레일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계속 연결돼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잖아. 아니에요.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섬인데, 토막. 이 섬이, 그게 이제 급수가 있어요. 뭐 0.8볼트, 0.7볼트, 0.5볼트, 뭐 이렇게 한 칩 안에도 여러 개 들어가거든. 볼트지가. 오기는 예를 들어 12볼트로 왔어. 그럼 그 앞에 조그만 칩이 있어. 그럼 그애를 붙여놓으면 그 칩 통과하면서 얘가 0.9볼트로 낮아지고 또 다른 칩 통과하면 0.8볼트. 그러니까 이 토막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아래 묻힌 거, 옆에 묻힌 거 뭐 여러 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쭉 연결된다고요. 그리고 한 토막 가지고 여러 칩에서 나눠서 쓰고. 그러니까 버스죠. 아까 그래서 제가 버스라 그런 거예요. 버스가 메인에서 우리가 두꺼비 집에서 보는 전원이요. 메인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여러 개의 누전 차단기가 나눠서 받잖아요. 하나의 매체 위에서,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의 도체라 그러지. 여기서 이제 전기에선 매체가 아니라. 네. 똑같아요. 그런 구조예요. 그게 왜 왼쪽 그림이에요. 인텔은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칩 두께가 점점 달라지죠. 아래층이. 이게 다릅니다. 삼성은 그렇게 위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제일 먼저 구덩이 파가지고 금속 부어 넣어서, 녹힌 금속 구덩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 뭐 잡티 끼면은 큰일 나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다 부어 넣어가지고 금속 이제 그 섬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열이 발생해요. 다른 작업할 때 그 열대 끌어넘치지 말라고 밀봉을 해요. 그 다음엔 이제 트랜지스터를 새겨. 그때 열 1000도까지 올라가요. 트랜지스터 그 EUV로 그 회로 새길 때. 그때 이제 이 금속이 팽창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끌어넘으려고 그러고 뚜껑 돌고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그게 막 이 판을 판을 막 변형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어 이때. 그것도 해결을 해.
그래서 이제 이거 새기고 나서 이제 트랜지스터 새기고 나서 위에다가 이제 데이터 시그널망도 만들어. 그러고 나서는 그 트랜지스터 각각에서 전기 받고 플러스 전기 받고 하나는 그라운드 잡아야 되니까 트랜지스터 각각의 그 지점에서 아래로 구멍을 뚫어요. 아까 그 섬까지. 그것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구멍이 워낙이 깊고 좁아. 그리고 트랜지스터와의 사이가 그게 톨러런스가 굉장히 작아요. 뭐 2나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옆으로 빗나가면 트랜지스터가 망가져요. 그래서 구멍을 잘 파야 돼요. 지금 이게 500억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500억 개. 구멍 잘 파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또 녹은 그거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개고생해서 이제 전면을 딱 하잖아. 그러고 나서 딱 뒤집어가지고 후면을 갈아요. 어디까지 가냐? 제일 처음에 박아놨던 금속 덩어리, 레일이 나올 때까지 갈아. 그리고 레일 나오면 거기 위에서 다시 후면 또 작업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 그런 식이고요. 인텔은 어떤 식이냐면, 제가 오늘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인텔은 뭐냐면, 전면에다가 패드를 형성을 해놔요. 저렇게 보면. 저렇게 가운데 게 인텔 방식이야. 그리고 뒤집어갖고 후면에서 구멍을 뚫어서 전면에 그 작은 패드예요. 저거 패드 굉장히 작아요. 뭐 한 몇 나노 안 돼. 거기에 딱 요 드릴 대가리가 딱 맞아야 돼. 물론 그런 드릴이 아니에요. 기계적 드릴은 아니죠. 말하자면 그걸 해야 돼, 인텔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LSAM 미사일 공중 날아가는 거 딱 가서 바늘과 바늘이 마주친다니. 바늘과 바늘이 마주치는 건 여기서는 해피해. 이건 뭐 바늘에 그 단면적이 바늘에 뭐 반에 하루 종일 반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게 한 칩 하나에 500억 개가 혹은 그 2배라 그러면 1000억 개가 마주쳐야 되는 거야. 인텔은 그런 식이야. 근데 앞에서 보고 뚫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고 뚫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TSMC는 또 뭐냐면은 얘는 더 갈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전면을 작업할 때요. 트랜지스터 바로 아래다가 발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트랜지스터를 얹었어. 그래가지고 더 갈아. 어디까지 갈아야 돼? 팔 딱 나오는 고점만 갈아야 돼. 거기서 1나노만 더 들어가도 트랜지스터 상해. 1나노 덜 들어가면은 트랜지스터 그 접점이 형성이 안 돼. 딱 그 지점까지 가는 거야. 뒤집어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게임에서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참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정말 복장이 터져. 이 이재명 더불당 종중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버려서 그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국힘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아직 방치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근데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포지션이 강화돼서 풀려나가는 게 싸움에 100번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사한 문맥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가 행복한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죠. 예.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삼성은 전면의 난이도가 집중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층 곳곳에 참호를 이걸 참호라 그래, 트렌치 영어로. 거기에 금속을 녹여서 채운 다음 밀봉해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새겨. 그때 열 무지하게 발생해요. 그럼 금속이 녹아가지고 막 그 밀봉한 거 들고 올라 그러고 웨이퍼가 울룩불룩해지고 난리가 나.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 새기고 거기에 또 데이터 시그널선 왔다 갔다 하는 거 형성시키고, 그 다음엔 거기에서 또 위에서부터 세 번째는 트랜지스터 접점에서부터 참호까지 수직 연결 이걸 파는데 그게 너무 깊어. 왜냐면 아래에는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레일 토막이 저 서브스트레이트 안에 깊게 들어가 있어. 그 좁은 걸 넓게 깊게 파야 되니까 파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다 그 가루 같은 거라 그럴까 뭐 이물질 다 끄집어내야 돼.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삼성은. 근데 그게 되고 나면 후면 작업은 단순해. 그래서 삼성은 기술적 어려움이 한 3가지인데요. 처음에 참호 팠을 때 참호 청소하고 먼지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애칭할 때 1000도까지 올라가니까 바로 그 옆에 금속, 그게 밀봉된 금속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고. 걔가 녹는다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 그거 관리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다 하고 나서 전면에서 수직구멍 뚫어가지고
예, 수직구멍 뚫어서 그걸 태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태핑이 수도꼭질 탭이라 그러잖아요. 워터탭. 그 탭이에요. 뭐냐면은 그 금속 덩어리가 나중에 거기에 전원을 받아주는 그 부스바란 말이에요. 부스바 아까. 부스바기 때문에 부스바에서부터 전원을 끌어낸다라는 의미에서 태핑이라 그래요. 그럼 얘가 내려가서 그 태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우물을 깊게 파놓고 거기에 이물질 없게 다 끄집어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작업 하나하나를 보면 이거는 굉장히 기계적인 작업이고 뭐 해법을 한번 찾아내고 나면 그 공식대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 나중에는 일정해지는 거예요. 공식에 있는 숫자대로 하면 컨트롤돼. 맞고 퍼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을 찾아낼 때까지 퍼내면 돼 문제를. 삼성은 그런 방식이고요. 아까 인텔은 후면에서 고난도 작업을 하죠. 전면의 얕은 부위에 접점을 형성을 하나요. 전면 작업할 때 뒤집어 갖고 뒤집어서 이거 전면에 해놓고 뒤집어 가지고 뒤에서부터 말하자면 뭐 500억 개면 500억 개, 1000억 개면 1000억 개의 수직 통로를 뚫는데 전면의 그 접점이 굉장히 작아요. 막 수나노 단위라고. 거기까지 정확하게 가야 돼요. 핀이 안 나가고. 그래서 좀 골 때리죠. 예.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웨이퍼마다 그때그때 좀 달라지면요. 굉장히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확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를 뛴다. 디스크리트하다고 봐요. TSMC는 제일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면에 트랜지스터를 애칭하면서 그 바로 트랜지스터 바로 밑에 접점을 형성을 해놔. 전면 작업할 땐 쉬워요. 얘들은 트랜지스터 애칭하는 작업이야. 그냥 뒤집은 다음부터 이제 골 때리는 게 와요. 그 접점까지 딱 그 수준까지 쫙 깎아야 되는데 그게 1나노만 덜 깎아도 문제고 1나노를 더 깎아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수백억 개야. 그리고 전체 사이즈가 쟁반이야. 그럼 쟁반에서 전체적으로 1나노 이짝저짝이어야 된다. 뭐 이게 오차가 평탄화가 이건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 제일 높은 데가 에베레스트잖아요. 제일 낮은 데가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 아니에요. 두 개 하면 2만 메타 나오거든요. 지구가. 이게 2만 메타가 아니라 지구가 9cm. 제일 높은 데랑 바닷속에 제일 깊은 데 차이가 9cm. 그렇게 완벽한 구체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물질 가지고 하는데 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 웨이퍼마다 너무 민감해. 웨이퍼마다 특성과 증상이 달라져서 널뛰는 불확정성이 있는 그런 방식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제일 듬직하고 우직하다. 방식은. 저는 삼성에 배팅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보세요. 이나노 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 벗겨내기, 원자 차원에서 애칭하는 거. 그 경험 세계에서 제일 많이 쌓았어. 구리구리 본딩은 웬만큼 다 해. 그 다음에 후면 전력회로 지금 삼성이 택한 방식이 제일 안정적일 거다. 양산에 제일 유리할 거다라고 좀 봐요. 그럼 다시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죠. 여기 돌아가서 이 3대 핵심 기술에서 안 밀리는 거야. 그런데 메모리 기반의 회사야. 그리고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해. 그러니까 이게 3차원 칩 전쟁에 3차원 칩의 차원에 들어갔을 때 뭐 세계에서 1등을 할지 모르겠는데 1.1등 할 건 확실해요. 1.5등이나. 근데 이게 삼성 이재용 회장에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대한 승리를 거두면요. 야, 이재용 경영학이 뭐야? 그래서 다 이재용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야. 삼성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영자들이, 오너들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이재용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집단 감염이요. 예. 마지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문명과 테크놀로지의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기술과 생산은 전 세계에서 5나라밖에 못합니다. 미국, 대한민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글로벌 초격차 기술과 생산기지 진출, 즉 FDI를 특징으로 하는 이재용 바이러스는
이미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을 집단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은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유니크한 서학개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2배에 달하는 세계 2위, 중국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3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입니다. 매년. 이 흑자의 50에서 60%가 이재용 바이러스, 즉 FDI와 시민들, 즉 서학개미에 의해 스무스하게 처리됩니다. 서학개미와 이재용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자동 불임화, 즉 다시 말해서 정부가 통한증권을 발행할 필요 없이 국내의 제조업 기반 보호를 이루고 환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전략적 첨단 분야의 공장, 연구소, 주식을 확보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뒷다리 잡고 있는 정치 카르텔, 종중 카르텔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